그러면 우리가 여기에다가 멸종위기 종을 넣을 수도 있고 뭐 주제는 얼마든지 다양한 걸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렵지 않게 전세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하다 보면 이 나라가 탄자니아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청소년 중에서 누가 알겠어요? 이번 기회에 탄자니아라는 나라에 대해서 알아보고 여기에 화폐가 나오는데 50 인도 화폐 단위가 뭐죠? 우리가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루피라는 단어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건 우리나라로 환산하면 얼마인가 이런 것도 이제 해보면서 이게 태양열이나 태양광이라고 하는 것만 아는 게 아니라 그것과 함께 그 나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화적인 것까지 함께 이제 알게 되고 그 나라의 경제 수준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알지 못하면 탄자니아라고 하는 나라에 왜 태양열 조리개를 우표에 이렇게 넣었을까? 이건 이 사람들의 생존에 관련된 문제일 거기 때문에 넣었을 거거든요. 인도에서는 물이라는 게 아주 치명적인, 결정적인 환경 요소일 것이고 짐작하건대. 그죠? 그러니까 수집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뭔가. 자, 프로젝트라는 것에 대한 얘기는 이제 지나가고요. 프로젝트가 왜 어렵냐? 교사 입장에서는 해본 적이 없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그런 거 하라고 맡겨본 적이 없는 거. 맨날 시키는 거 해야 되는 거. 이제 얘가 제 아들인데요. 제가 지금 어떤 책을 쓰고 있는데 그 책에 표지로 쓰려고 갖고 있는 사진인데 이 책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건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걸 이제 저 꽃 하나에 몰입한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제 그 지점이 체험이라는 것에서 핵심적인 요소라고 이제 말하려고 사실은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런 순간이 지나고 나면 얘가 이렇게 꽃으로부터 멀어져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청소년기가 되면 자기가 본 것에 대해서 성찰할 수 있는 이제 능력을 갖게 되죠. 반성할 수 있는 게. 얘는 이걸 확 뜯었거든요. 꺾었어요. 예. 그래서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관찰, 기록, 질문, 그 다음에 최종 산출물을 만드는 과정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 과정은 관찰, 기록, 그 다음에 질문이라는 것은 성찰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기록이라는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그리고 그 질문을 대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실제 과정이 수행되고 그리고 나면 그 결과가 뭔가 의미 있는 것으로 산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가 이제 사례인데요. 13분. 프로젝트를 할 때 첫 번째 전략은 일회성을 벗어나는 거예요. 무언가를 관찰하면 그걸 여러 번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를 알아낼 수 있어요. 이건 일본에 있는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 자기 반 아이들 예를 들면 30명에게 매일 돌아가면서 한 명씩 후지산을 그리게 했어요. 근데 이걸 40년 동안 했어요. 그게 일본에서 후지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데이터 중에 하나예요. 언제 눈이 내리기 시작하고 설악산 후지산이 눈에 덮이고 이런 거를 매일 한 거예요. 40년 동안. 10분이면 되잖아요. 한 아이가 30분 치죠. 한 아이가 30분씩 했지만 그걸 오래 꾸준하게 했을 때 만들어내는 이 데이터의 힘이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좀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10분만 내라. 그렇지만 그것을 계속 관찰할 때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어떤 의미 있고 감동적인 뭔가가 있을 수 있는 이 대상에. 이건 지나갈게요. 이 얘기는 사실은 굳이 하자면 일본에 이제 일본 얘기를 자꾸 하게 돼서 좀 자존심 상하긴 한데 탐조학교라고 하는 데들이 있죠. 그래서 학교의 아이들이 전교생이 이제 그 자기 지역에 있는 새들 조사하고 지금 이제 우리가 제비 프로젝트를 이 경남 쪽에서 주로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동네에 오는 제비를 전수조사해가지고 실제로 얼마나 다시 이제 다시 돌아오는가 뭐 이런 것들도 조사하고 흥부노부가 정말 맞는 얘기인가 이런 것도 따져보고 근데 그걸 걔네도 30년 이상 한 학교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오면 그 자기 지역의 새에 대한 설명을 그 애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브리핑을 하고 그런.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런 전통이 있는 나라죠.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 일기나 이런 것들은
거의 하루하루의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기후변화와 관련된 굉장히 장기적인 데이터들이 이미 우리나라에는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손정원 여기는 아직 번역이 다 안 됐죠. 됐나요? 제가 아직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조선왕조실록에 한 줄로 써 있는 글이 승정원 일기에 가면 20페이지 내지 30페이지 정도로 써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번역하려면 아직 한참 걸릴 거라고 얘기 들은 게 몇 년 됐는데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는 짧은 시간을 들이지만 꾸준하게 뭔가를 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면, 이건 시간은 짧게 하는데 여럿이 동시에 하는 거예요.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을 때 할 수 있는 어떤 전략 같은 거. 아이들이 많은데 오래 붙잡고 있기는 힘들 때 아이들을. 그러니까 이건 그 미국의 강 네트워크 여러 개가 있는데, 그린이라고 하는 뭐 네트워크, 글로벌 리버 인바이먼트 에듀케이션 네트워크도 있고, 그래서 하천을 유역별로 다 쪼갠 다음에 그걸 학교들이 나누어 맡아서 일정한 날에 다 동시에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컴퓨터에 입력하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전국의 하천 수질이 쫙 이렇게 데이터로 나오게 되고 이런 거죠. 근데 이런 거는 뭐 국가적인 수준이니까 우리끼리 하기는 좀 어렵다면, 대전에서 하고 있는 예를 들면 블루스카이 프로젝트처럼,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황산가스 농도랑 질소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캡슐을 이렇게 애들한테 200~300명 나눠주고 특정한 지점들에게 이렇게 다 붙이게 한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수거해서 가면 얘네들이 포집된 이제 아황산가스 농도를 분석을 하면 대교염 농도가 이렇게, 대전시의 대교염 농도가 딱 이렇게 데이터로 나오게 되는데, 그건 자원봉사하는 200~300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 예를 들면 이런 식이라든지, 이거는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구상하고 있는데도 아직 실현을 못하고 있는데, 정말 기후변화 때문에 개화식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고 있다고 하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그러면 모니터링 할 거냐. 그래서 예를 들면 전국에 그 숲학교 같은 경우, 학교 숲시부학교나 이런 데에 200개 정도를 네트워크로 다 묶은 다음에 아이들이 매일매일 아까처럼 역할을 정해서 그 시기에 개화하거나 뭔가 한 것들을 계속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전국에 있는 200~300개의 학교들이. 그러면 밑에서부터 개화가 되던, 밑에서 위에 단풍이 내려가던 그런 것들이 실제로 어떤 속도로 올라오는지 이런 게 데이터로 잡힐 수 있을 거다. 그런 프로젝트를 해보자. 이제 그런 이제 구상인 거죠. 이거보다 조금 작게 해볼 수도 있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략은 기성품을 안 쓰는 겁니다. 일단 뭐든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쓴다고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뭔가 도구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도구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걸 사실은 배울 수 있어요. 특히 청소년들 같은 경우. 자잖아요, 자. 저 1cm가 어떻게 정해졌을 것 같아요? 애들이 자를 만들려면 이 칸을 뭘로 기준으로 나눌 것인지를 정해야 되잖아요. 꼭 그래야 된다는 보장이 있나요? 이게 인치는 또 다르잖아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쓰는 기준들이 또 있잖아요. 뭐 한치, 한자, 한척 이런 단위들이 있잖아요. 그건 대개 사람 몸을 기준으로 했거나 1마일은 말이 하루 동안에 갈 수 있는, 이제 간다는 건 이제 쟁기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 말고. 그 길이를 이제 1마일이라고 아마 제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단위를 정하거나 측정을 할 때 사용하는 것들의 의미가 뭔가 이런 것들을 사실은 발견할 수 있고, 어떨 때는 우리가 조사하려고 하는 것에 맞는 자가 없을 수도 있어요.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전에 아무도 재본 적이 없는 걸 잴 수도 있거든요. 당신 나 얼마나 사랑해. 지금 뭐 돈으로 재잖아요. 그걸 이제 얼마나 나에게 현금을 줄 수 있느냐. 근데 나는 그 단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사랑을 잴 수 있는 새로운 자가 필요하잖아요. 뭔가 측정 도구가. 그러면 그 대상의 본질에 대해서 알아야 그걸 측정할 수 있는 단위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뭔가.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보통 공통적인 현상인데, 건축을 하고 나면 거기다가 자를 넣습니다. 석가래 같은 데다가 넣고, 나중에 보수를 할 때 이 건축물을 그때 어떤 자를 썼는지를 알아야 보수를 할 때 이렇게 문제가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아이들이랑 까치집 조사를 할 때 까치집의 높이를 재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재냐, 그때 이제 저희가 사용했던 여러 가지 도구들이에요.
아이들이 프로젝트를 하는 동안에 이런 여러 가지 도구들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건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해보지 않았던 방법들을 이걸 하기 위해서 배우는 게 좋은 거예요. 통계 분석을 왜 해야 되냐? 또 모르면서 통계 분석을 배우는 게 아니라 탄젠트 코사인을 모르고 배우는 게 아니라 저 아치집의 높이를 알려고 하니까 그냥 이 길이만 재고 각도를 이렇게 서서 재가지고 그래서 수거 측정기라는 걸 애들이 만든 거거든요. 밑에다 이렇게 뭘 달아가지고 이렇게 나무 꼭대기를 딱 하면 여기 이렇게 딱 추가 늘어져서 이게 각도를 이렇게 잴 수 있게 하는. 그래서 이제 그거에 탄젠트 값을 곱하면 높이가 이제 나오는 거니까. 그거 말고도 잴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다양하죠. 그죠? 그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하는 방식이 몇백 가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답을 얻는 경로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미나마타나 이타이 병이 발생했을 때 특히 이제 이거는 그 미나마타 병이 발생을 했을 때 미나마타는 수분 중독이죠. 그래서 그 바다가 오염돼가지고 거기서 나온 수산물들을 먹고 이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죽었는데 이 현상을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증명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선생님들이랑 아이들이 바다에다 페트병을 엄청나게 많이 던진 다음에 그게 해류를 따라서 어떻게 이동했는가 이런 거를 측정해서 그 공장에서 배출된 게 이 바다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거를 이제 조사한 사례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한 거거든요. 그런 경우도 재밌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여기 돌아갔죠. 웃음차. 이제 네 번째는 이제 프로젝트의 접근법의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이고 특히 감각 중심의 자연 체험을 넘어서 관계 중심의 자연 체험, 변화 중심의 자연 체험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관계 중심의 사고가 되게 필요한데요. 오늘도 이제 그 부분을 강조해서 현장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과거에 우리는 맨날 곤충 채집하라 그러면 그 개체를 잡아다가 이렇게 핀으로 꼽아가지고 채집했잖아요. 근데 독일의 숲유치원 같은 데서는 나비를 한 마리 마음에 드는 걸 정하면 걔를 1시간 동안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얘가 어떤 꽃에 앉아서 놀고 또 가끔 물도 먹고 짝짓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숲이라고 하는 곳을 그 나비를 통해서 이제 탐색하는 거. 그러니까 숲과 나비와의 관계를 탐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나비가 잘 살기 위한 숲을 디자인해보기도 하고 만들어보기도 하고 나무는 얼마나 있어야 되고 거긴 강도, 개천도 흘러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비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나비와 그냥 지나가세요. 나비와 나비를 둘러싸고 있는 거 이건 그냥 지나가세요. 그 다음에 이제 조사하고 관찰을 할 때 가급적이면 전수조사를 하려고 하는 게 저는 가끔은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지미 같은 경우에 이제 제두루미가 주로 이제 많이 가죠. 근데 이 제두루미를 조사하는 인근 중학교가 있어요. 얘네도 한 20-30년 했는데 얘는 일본은 하면 20-30년이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계속 회지를 내고 제가 아까 일본 탐주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모습 보여드린 사진도 사실은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일본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제 일본 공동체가 어쨌든 폭삭했을 거 아니에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그걸 되살리기 위해서 많은 지역에서 탐조회를 만듭니다, 야조회를. 그래서 모여서 같이 새를 보고 우리 마을에 오늘 무슨 새 몇 마리, 무슨 새 몇 마리, 무슨 새 몇 마리 왔다는 걸 회지로 만들어서 계속 발간하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그걸 50년치를 그 인근 대학에 기증을 하는데요. 그 자료가 사실은 어마어마한 자료예요. 그러니까 그 동호회로 한 것이지만 사실은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할 수 없는 뭔가를 이제 사실 해낼 수 있는 건데 이건 그래서 그 지역 애들이 이즈미에서 여기 그 인근에 있는 중학교에서 이 세철 두루미들 조사한 걸 보면 단위수 끝자리가 딱 이렇게 대충 25,200여 마리 이게 아니고 25,632마리.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아냐, 새들은 돌아다니고 막 이러면서. 얘네들이 조사를 몇 시에 하냐면 새벽 4시쯤 잘 때, 그리고 온 마을이 걔네들을 지원합니다. 뜨뜻한 물이랑 이런 거
그걸 1년에 겨울에 몇 번 하냐면 많으면 6번까지. 그래서 지금 여기다 벽시 뿌려줘가지고 이렇게 몰려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벽시 양을 얼만큼 뿌려줄지를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애들이 조사한 데이터. 장난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판교에 있는 까치집을 전수조사했던 사례인데요. 저희가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 근처에 있는 숭신여고 아이들, 학생들, 여학생 4명이랑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까치집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었어요. 근데 까치는 영역성이 되게 센 새잖아요. 깍깍거리고. 그래서 까치들은 이제 둥지를 만든다면 뭔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까치집을 만들까? 영역성이라는 게 있다면. 근데 이게 옛날 집인지 새 집인지 구분이 잘 안 되니까 그걸 할 수가 없었는데 판교는 싹 밀고 새로 만들었잖아요, 다. 그 첫 해였어요. 조경공사가 딱 끝나고 새로 나무를 심고 지금 있는 까치집이 다 새 집일 때. 그래서 그때 전수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90몇 개의 까치집을 조사를 했는데 위성 자료 가지고 이제 GPS 자료 가지고 이렇게 다 찍어보니까 거의 까치집 사이의 거리가 100m에서 120m 사이로 거의 일정하다고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동물행동학 하는 선배한테 보내가지고 이 데이터가 그렇다고 말할 수 있냐 그랬더니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이건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논문을 썼어야 되는데 쓸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 전략은 할 때 부분만 하는 게 아니고 다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요리를 한다고 하면 무슨 매운탕을 한다고 칩시다. 매운탕을 한다고 치면 그 시장에 가서 생선이랑 뭐 이렇게 미나리랑 고추랑 이런 거 사가지고 이렇게 매운탕 재료를 이렇게 딱 할 수도 있고 요즘은 팩으로 된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넣고 끓이기만 하면 되고 여기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매운탕을 끓이겠다 그러면 일단 물고기를 뭘 잡으러 갈까 일단 이런 여기서부터 고민을 하는 거 어디로 잡으러 가야 돼. 그래서 실제로 가서 잡아옵니다. 물고기. 예를 들면 그리고 여기에 미나리 해야 된다면 미나리를 따로 갑니다. 미나리가 넣어줘야 된다면 미나리를 기르기 시작합니다. 아니 문제 먹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옛날에는 비석치기 하면 인근에 있는 데서 돌을 찾으러 가야 되잖아요. 막 돌 많은 데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거 골라가지고 한 판 붙었는데 이겼다. 그러면 이건 내 보물이잖아요. 잘 때도 껴안고 자고 막 그러거든요. 왜냐? 자기가 실제로 가서 찾고 꼭 쓰러지지 않게 갈고 막 이런 과정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마트에서 파는 비석치기라고 하는 상품입니다. 3개 5,000원. 저렇게 하면 저거 하나하나에 뭐가 애정이 있겠어요?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예를